이번 시간에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일제가 어떻게 우리 대한제국 조선을 통치를 했는지 그 통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크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1910년대,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1920년대, 그리고 마지막 1930에서 40년대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조약,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을 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제가 강제로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통치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관이 총독부라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총독부에 총독을 뒀는데요. 이 총독 같은 경우에는 일본 1왕, 그 사람들의 말로 이제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 1왕의 직속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육해 공군, 군인 출신 중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910년대에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보통 무당 통치라고도 하고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헌병 경찰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경찰이 아니고 군인 경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워요. 일반 경찰보다는 조금 더 강압적이고 더 세고 그런 무섭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전 사회적으로 조성을 했던 시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을 조금 더 강압적으로 해서 일본의 말을 잘 듣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압적으로 했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식민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조선 사람들을 잘 구슬리고 다스릴 수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고 전체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놨던 시기였고요. 이때 대표적으로 태형령이라는 게 부활을 하거든요. 우리 그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에 그 범죄자를 그 처벌하는 단계가 태장 도유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낮은 단계에 있던 태형을 이야기하는데 태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걸 일본이 부활을 시킵니다. 대신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조선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형령이 부활을 하였고요. 그리고 범죄 즉결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죄인을 잡아다가 재판을 거친 후에 감옥에다 가두는 게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일본이 조선인에 한해서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둘 수 있는 법을 만들었던 게 바로 범죄 즉결례라고 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차별점을 두었고, 제가 계속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전까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버리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황제가 있는 국가라고 하는 뜻이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한 영토로서의 조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조선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막 우리 식민 통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토지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국가가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의 토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일단 땅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거기 토지를 통해서 또 사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다 조사를 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기한을 정해놔요.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라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기한도 굉장히 짧은 기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내 땅이다 라고 증명을 못한 토지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고냐면, 자기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계속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다시 증명을 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긴 하죠. 부당하긴 하죠. 그런데 이거를 강압적으로 시행을 했고, 이 일본의 통치에 맞서서 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기한이 너무 짧기도 하고 직접 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일본의 이런 부당한 지시에 나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안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내 토지라고 증명하지 못한 토지들은 다 일본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개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였던 땅들 있죠. 이 국유지 또한 다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토지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럼 이 토지들은 어떻게 했냐? 일본이 빼앗아간 토지 어떻게 했냐? 그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토지들의 싼값에 불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일본인들한테 넘어가게 돼서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소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작권. 남의 땅을 이제 소작 대신 경작을 해서 그 땅 주인하고 일정 비율 이제 나눠 갖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소작권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는 계속 인정이 되고 있다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계약 관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소작권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땅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전환이 되면서 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 땅을 잃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이걸 이용해서 땅을 불려나간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나중에 할 텐데 3.1운동 때 농민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토지조사 사업이었고요. 토지뿐만 아니라 산도 조사를 해요. 임야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산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시 이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다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조선인들하고 일본인들하고 좀 차별점을 둬서 교육을 시행을 하는데, 조선인들은 조금 더 고등의 교육은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등 교육까지만, 하급 교육까지만 받는데, 이거는 왜 시키냐면 그래도 기술을 좀 다룰 줄 알고 조금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부려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부려먹으려고 그나마 하급 교육이라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뇌가 트이게 되고 계몽을 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차단을 한 거죠.
하급 교육만 받게 했던 게 제1차 조선교육령이고요. 회사령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별의별 그걸 많이 만들죠. 법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회사령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데, 회사령은 뭐냐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그렇게 해 라고 허가를 해주면은 이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바뀌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통치 방식이 변화가 되었냐,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때 3.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일제강점기 최대의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강압적으로만 해서는 다스릴 수가 없구나, 지배를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조금 풀어주는 문화통치라는 거를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 말만 문화통치지 오히려 더 조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는 민족 분열 정치라고도 하거든요. 이때 친일파 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친일파를 좀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말은 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친일파로 만들어 놓고 일본의 통치가 굉장히 조선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선전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름 하에 무엇을 그럼 바꾸냐, 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꿔요. 원래 무슨 경찰이라고 했죠? 헌병경찰이라고 했었죠. 이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는 강압적으로 이제 안 하고 정말로 너희들의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줄게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경찰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언론의 자유를 좀 풀어준다고 합니다. 언론 뭐 잡지 이런 거 편찬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이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신문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사실 신문을 만들게만 해줬지 검열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신문들, 잡지들의 검열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봤을 때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들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막 한 면 전체가 그냥 백지로 나가는 막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송기정 선수가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우리 일제강점기였어갖고 일본 국기를 달고서 이제 그 마라톤 경기를 뛰셨어요. 그래서 그 송기정 선수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반드시 1등을 해서 저 화분으로라도 가려야겠다, 너무 부끄러우셨대요. 일장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1등을 하면 화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화분으로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화분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당연히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수정이 돼서 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열을 강화하고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좀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문화통치가 그냥 말로만 문화통치고 실질적으로 문화통치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이때 법을 하나 만들어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건데, 이 치안유지법은 원래 일본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있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회주의자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치안유지법인데, 일본 본토에서 적용하는 법을 그대로 조선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또 갖고 와서 시행을 했던 거고요. 주로 뭐 사회주의 사상을 잡는 데도 썼지만 주로 독립운동가들 잡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1928년에는 사형 조항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법이에요. 이걸로 많이 잡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봤을 땐 당연히 치안에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러게 누가
맘대로 식민통치 하래요. 그쵸? 아무튼 이 치안유지법을 갖고 와서 독립운동가분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고요. 통치 방식이 바뀌니까 교육 방식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는 조금은 풀어줘요. 그래서 수업 연한을 조선인과 일본인을 같게 하기는 하는데요. 국어를 상용하는 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나눠 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엄연히 차별은 존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우리 한국어가 아니고 일본의 입장에서 국어이기 때문에 일본어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이제 조금 차별을 뒀던 게 제2차 조선교육령이고, 여기서 고등교육이 가능하다고,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예요. 고등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놔서 이때 이제 다 나중에 할 텐데 1920년대에 우리 스스로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스스로 그 대학교를 만드는 거를 방해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민족교육을 시행을 하고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 학교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이게 경성제국대학이고요. 지금 서울대가 이 경성제국대학인데, 그렇다고 서울대가 친일 학교라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대학교가 그냥 쭉 이어져 내려와서 국립대의 그런 명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선인들한테 야, 이 대학교 만들어줬으니까 너네 대학교 설립운동 그만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그때 만들었는데, 뭐 예상하셨다시피 조선인들의 입학 비율보다 일본인들의 입학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그 입학에 있어서도 차별을 좀 많이 뒀죠. 그래서 그런 겉으로는 많이 풀어주는 척하였지만 결국에는 또 그 속에 차별이 있었던 게 1920년대의 전체적인 통치의 그런 모습이고, 지방 자치도 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기는 했었어요. 지방이 자치적으로 너네끼리 뭘 통치를 하든 해라 하지만 뭐 의결권은 주지 않았고요. 그냥 협의회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자체적으로 뭐 법령을 만들다든지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협의하는 정도? 그 정도만.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지방자치 좀 허용해줬다라고 생색을 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 있다면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걸 왜 시행했냐면 일본이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 쌀이 부족해져요. 걔네가 공업화가 가속이 되면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얘네가 전쟁 특수로 엄청나게 좀 돈을 많이 벌어요. 얘네가 전쟁할 때 무기를 막 갖다 주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러면서 공업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공업 인구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자체 내에서 쌀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어디서 가져올까? 가까운 조선에서 가져오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거는 다 일본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일본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쌀을 경작을 해놓고 그 쌀을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 만주에서 갖고 온 잡곡 이런 걸로 드시고 이 미국은 다 일본으로 다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미 증식 계획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 쌀만 경작을 하잖아요. 일본에서 쌀 가져간다고 해서 다 쌀만 경작하게 하니까 다른 것들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미국의 단작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경작하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식물들도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에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를 경작을 했으면 이거 전염병 돌 때 이걸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경작을 해버리니까 이 전염병이 롯데 싸그리 그냥 다 망해버려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이 산미 증식 계획 목표량에 뭐 맞추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만 갖고 오고 이것도 근데 일본 자체 내에서도 좀 별로라고 판단을 했는지 끝까지 가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철회가 됐던 계획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회사령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920년대 이 회사령을 좀 바꿔요. 원래 허가 받는 거였다고 했죠. 근데 허가제에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본한테 내가 이 회사를 만들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허가를 해줘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됐던 거예요. 나 이거 회사 여기다 만들게요 신고만 하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인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 기업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의 자본이 굉장히 크게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벌어졌던 게 1920년대고요. 이제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공격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그쪽에 있던 군인들이 단독적으로 일으킨 거긴 해요. 일본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 바뀌게 돼요. 왜냐면 이때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거는 세계사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수업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대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할 사람은 적어지는데 물건만 많아지게 돼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식이 막 이렇게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왜냐면 당시에 미국이 그 전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각자 나라들이 각자 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프랑스나 그 영국처럼 식민지가 많은 국가들은 식민지를 다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서 블록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식민지가 적은 국가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를 하려고 했죠. 왜냐면 식민지가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식민지가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과격한 방법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한 또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침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 시기고요. 중국으로 원래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노리기 시작을 하면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우리 조선이 그때 중국으로 가는 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중국을 침략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병참 기지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 이제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누가 남을 위해서 싸우고 싶겠어요. 전쟁은 또 가면 다 죽는데 당연히 우리 일본을 위해서 싸우려면 조선인데 또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민족 말살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참기지를 만들려면 여기서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가져가야겠죠.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이런 거는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국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전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 다. 그래서 강제징용령 같은 게 내려진 거고, 그리고 물자 같은 것도 다 가져가기 공출령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에 있는 놋그릇 같은 거, 옛날에 우린 성리학 국가니까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쓰던 놋그릇 다 가져가서 무기 만드는 데 쓰고 사람들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식민이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천황한테 충성하는 그런 국민을 한국 식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국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말이라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원래대로 인민이 맞기는 한데 인민은 북한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쪽 냄새가 나서 잘 안 쓰는 거거든요. 국민은 근데 사실 그래서 원래 국민학교였다가 1941년에 국민학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국민학교가 계속 쓰이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거치고 하면서 초등학교로 이제 바뀐 건데, 한국 식민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웁니다. 내가 뭐냐면 안내자, 그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그래서 이때 옛날에 막 국가 성립하는 그 단계부터 조선과 일본은 하나였다 막 이런 거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창씨개명도 하게 하고, 창씨개명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참배도 하게 해요. 신사참배는, 신사라고 하는 일본에는 그 종교가 있는데 정통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냥 신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각자 믿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사를 만들어요. 근데 뭐 신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자들 있죠. 전범들을 모셔놓은 사람도 있어요. 신사가 있어요. 거기도 참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무튼 그런 신사 참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서사라는 거를 외우게 해요. 이런 거 외우게 하고 해서 일본식으로 좀 계속 조선인들을 바꾸게 하려고 해요. 너네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야, 일본인이야, 일본인이야 라고 이렇게 주입을 해서 전쟁터에 끌고 가려고 하는 작업들을 했던 게 바로 이 시기고요. 교육도 그럼 바꿔야겠죠. 그래서 3차 교육령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조선어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요. 국민학교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한국 식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4차 교육령에서는 수업 연한을 확 줄여버립니다. 왜냐면 빠르게 교육시켜서 빠르게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연한을 확 전시체제로 바꿔버리는 그런 교육령을 다 바꿔버리는 일들을 시행을 했던 게 바로 1930, 40년대의 여러 가지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 국가 총동원령에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인적자원은 이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라고 들어보셨죠?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라고 하는데 여성분들, 어린 여성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놀이개로 쓰는 그런 일들도 아주 끔찍한 일들도 자행을 했던 게 바로 1940년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조선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용되는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만 사용이 됐던 게 바로 1930, 4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선인데 우리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대항을 했었는지 독립운동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